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친윤 핵심 인사가 나오셔가지고 오늘 많은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긴장이 됩니다. 일단 오늘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뭐 차관 인사가 이렇게까지 파장이 있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뭐 10명 넘는 차관급을 임명을 했고 어제 임명장을 직접 대통령이 직접 네네.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는데 이념부처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네네. 대통령께서 네. 이제 뭐 부처 4개 정도를 집어가지고 뭐 통일부 포함해서 4개를 집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념에 따라 좌우된다 이 부처들이. 네, 말씀하신 것 그대로 특정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야 부서의 어떤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을 가진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조직의 확대 또는 이제 본인들의 영리나 이익만 몰두하는 이 행태, 그로 인해 조직 전체가 마비된 상황에 놓여 있는 곳들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차관 동시에 개각 단행이 된 곳이 통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통일 대북 라인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정말 이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이 있는 것이라고 좀 다시 한번 좀 새기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 이 국가의 통일 정책을 다루는 조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 예산도 1조 5천억 원의 규모이고요. 일반회계 2천억 원과 남북 협력 기금이 1조 3천억 원 정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공무원 수만 600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인데요. 네. 이게 통일부 산하 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개성재단 이런 곳인데 이런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우리가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이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어떤 가동이 중단된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80억 원의 어떤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공단 가동할 당시 투입되던 예산이 90억 규모인데 특히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지금 통일부는 북한에 쌀이나 돈 퍼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원 단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곡하게 대통령께서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 나왔을 때도 여쭤봤는데 네. 어떤 부처의 이름이 그 방향성을 좀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네.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혹시 검토될 수 있을까요?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인수위 때 굉장히 좀 많이 논의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좀 두고서 좀 진행해야 되지 그것도 않을까.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러면 어쨌든 뭐 다음 총선 이후에나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 대통령의 생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념 부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개 부처가. 그다음에 지금 통일부라든지 지금 환경부, 문체부 뭐 등등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근 1년 동안 자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누구에게 어떤 자유인지 그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카르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카르텔 말씀을 하시길래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카르텔인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정업계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흔히 말하는 짬짬이. 그래 이런 거. 짬짬이 그러니까 담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자면 훼손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경제에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어떤 부당행위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지금 또 진행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념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념부처 정치에 따라서 이게 부처가 좌지우지되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당장 통일부만 예로 들어봅시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2년 선배이고 윤석열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 척근 중에 척근인 권영세 장관께서 가셔가지고 1년 이상을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네. 이주호 장관은 어떻습니까? 사회부 총리로서 1년 동안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뭐죠 이게? 그럼 이분들이 그럼 1년 동안 재임한 그 교육부, 그 통일부는 뭡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과연 이게 통일에 대한 남북 관계에 대한 또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정 운영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서 관료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시했으니까 따라라. 그러고서 따르지 않으면은 전부 잘라버리고 감사원 감사해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헌법 7조에
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 7조에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동의와 설득의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한다든지 복지부동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그것을 견제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느닷없이 2년부터 얘가 나왔습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통령의 말씀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동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취지의 공무원들이 좀 어떤 일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번 특히 얘기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이 카르텔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움직임은 다소 더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예.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없다는 뜻은 각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실장급, 국장급에 대한 이권 카르텔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이 현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움직임이 없고 그렇다면 움직임이 없다는 뜻은 곧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거든요. 예. 이 교육에 대한 현실성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반면에 정부 공무원들은 움직임 없이 자기만의 어떤 영리 이득을 취득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급 사표를 과감하게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용우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네네.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사회, 관료 조직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히 관료 조직은 늘 매일매일 혁신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게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특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관료주의 이 관행에 빠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관료 조직의 혁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에서 네. 관료 조직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관료 조직의 혁신을 과연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면 이전의 정부들이 들어서게 되면 뭐 대통령 특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료 조직이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를 통해 가지고 인사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서 관료 조직의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관료 조직의 동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가지고 관료 조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네.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네. 그냥 복지부동, 일하지 않는 관료.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권 카르텔에 공직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이에요. 100만 관료 조직이 일부 그럴 수가 있겠죠. 불법적인 행태 또는 어떤 특정 이익단체와 결탁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전체 관료 조직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여전히 검찰총장 때 범죄자 잡는 거기에 이제 몰두했던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예.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방향과 그림을 제시를 하고 예.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그냥 뭐 탈탈 털고 때려잡는 식으로 이래가지고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이래가지고 국가 경력의 동력이 확보되겠습니까? 국정 운영의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거다 이런 비판과 함께요. 운동을 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랫동안. 저희가 네. 운동할 때도 성적이 안 나올 때 채찍질만 한다고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좀 휴식도 주고 휴가도 주고 해야 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쉽게 해서 정부가 이제 바뀌었고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미래에 대한 방향,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아직까지 정부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의심될 정도로 저도 국회에서 그런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표에 의식하지 않겠다. 어떤 자신만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어떤 개각의 인사 부분에서 정말로 절제적의 어떤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공직 사회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노동개혁 로드맵을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이거 노동부의 의견이지 우리하고 조율돼서 발표한 거 아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네. 자, 69시간 노동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5세 아동들의 취약 문제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번에 물수능, 불수능도 마찬가지죠. 대입국장을 해고시켜버리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러고서 감사원을 동원해가지고 감사를 해버립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요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뼈 빠지게 밤새워가지고 안을 만들고 대통령실하고 다 조율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일을 해봤자 언제 어디서 뒤집어 엎어질지 모르는데 이 일하면 뭐하냐. 예. 이런 겁니다. 이런 혼선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혼선을 막으려면 예를 들면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러려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방향이 뭐냐? 그러면은 특목고는 어떻게 할 거냐? 자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 영재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존치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시킬 수 있냐? 말하자면 이런 큰 틀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이 관료사회에서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해봐라 해놓고 그 해가지고 발표하면 그건 너희들 생각이다. 이래버리고 엎어버리니까 네. 관료사회와 공직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가지고 네. 지금 이게 환장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좀 대통령실에서 거쳐야 된다. 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인사 얘기로 돌아와가지고요. 차관 중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게 장미란 차관 아니겠습니까? 네네. 선수촌에서 같이 생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같이 생활했습니다. 혹시 추천을 하셨습니까? 뭐 추천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네. 추천할 인사 중에 한 명 정도 있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이 선수 출신이 차관에 임명이 된 걸 두고 야당 일각이라고 해야겠죠? 예, 일각에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예. 네, 뭐 야당 일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뭐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거를 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좀 냈는데요. 네. 안민석 의원도 어떻게 보면 체육인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체육학과를 나왔고 전공을 했고 예. 또는 이제 체육학과 교수의 출신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체육 인사를 두고 자질의 어떤 운운하는 게 쉽게 자기 얼굴 자기 침뱉기 아닙니까? 그렇게 봤고요. 정작 안민석 의원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가라고 다시 한번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예. 근데 국민 대다수는 안민석 의원이 한 일이라고는 있던 공익 제보 또는 이 윤주 옆에서 사기극 펼치게 해주고 최순실 재산이 400조라는 어떤 이 허무맹랑한 네. 이런 소리만 해대는 이런 그 의원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장미란 이 차관하고의 같이 진전 선촌에서 네.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같이 겪어봤는데 우리 역도 영웅이 우리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시작한 만큼 어떤 우리 국회에서도 좀 환영해주고 좀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무조건 비판적인 목소리만 낸다고 해서 그게 사실 좋은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 장미란 교수 그 차관이 했던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유소년 체육 사업들을 비롯해가지고 체육 복지 분야에 대한 학위 논문도 쓰고 이런 지금 교수였으니까요. 그럼요. 이런 전공 분야에서 굉장히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첨언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저는 장미란 차관이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요. 그 야당 일각의 그 비판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국회의원들 중에 건축공학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체육학과 출신이 있어요. 네. 영문과 출신도 있고 환경공학과 출신도 있고 역사학과 출신도 있습니다. 네. 아니 건축공학과 출신이 뭔 정치를 한다고 국회의원 합니까? 이런 비판이 온당한가요? 더더구나 장민환 선수는 선수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체육 행정을 말하자면 다 겪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체부 2차관이면 체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육 행정을 겪은 사람이고 그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면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몸으로 겪고 경험한 것들을 말하자면 체육 행정의 수장으로서 저는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싫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다 보니까 그 정부의 차관조차도 같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저는 전문가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저는 저 장민환 차관 저는 잘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응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장관까지 임명을 하는 건 좀 무리였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저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차관보다는 장관으로 그냥 하는 그런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통해서 무슨 감동이랄까 뭔가 좀 파격이랄까 또는 뭔가 좀 어떤 미래지향적 이런 인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장민환 선수를 만약에 문체부 장관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문화 뭐 관광 쪽은 잘 모르면 네. 차관의 보필을 받으면 되니까 보살을 받으면 되니까 네. 저는 차라리 이게 장관으로 했으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검사 중심의 인사다 또는 거구 인사다 네. 이런 비판을 조금 덜 받지 않았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용 의원님 같은 분도 나중에 문체부 장관 자리 비워놔야 또 가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장관이라는 자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인사청문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소야대의 우리 국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장관직은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면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그 사람의 어떤 자질,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책임감에 대한 어떤 부여된 어떤 그런 장소인데 네. 요즘에 어떤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는 그냥 신상털기의 어떤 급급한 자리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우리 장미란 차관의 장관보다는 차관으로서 실무 경력을 좀 더 하는 게 네.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개각 발표 전후로 대북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좀 공방이 있죠.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어떤 과거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냈죠.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이 발언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는 일단 냉전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치명적입니다. 냉전은. 네. 일단 첫 번째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면 냉전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러면 군사 안보적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중러 대 한미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군비 경쟁이 불을 붙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전 질서는 한반도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말하자면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냉전은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인데요. 우리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뭐 어디든 물건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냉전 질서가 도래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중국, 러시아 이런 데 물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 아닙니까? 네. 러시아까지 합하고 또는 중국 영향권에 있는 뭐 화교 국가들까지 합하면 전체 수출의 거의 50% 가까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냉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전을 비판을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 외교 안보를 통해 가지고 경제 영토를 쭉 넓혀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GDP 세계 8위의 경제대국가 3050, 5천만 이상의 인구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이상 하는 게 전 세계 8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가치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냉전적 사고거든요. 가치동맹. 여기 이러한 사고에 기반을 한 외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제 영토도 줄게 되고 한반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아대고 이런 네. 이제 군비 경쟁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냉정적 사고의 어떤 위험이랄까 예.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 듣겠습니다. 저는 이 냉정적 사고 이런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너무 과거의 어떤 운동권 사고 방식에 갇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정말 지난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엄중하게 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놓쳤던 어떤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사회는 이미 지난 2017년도 그다음 미국과 서양 어떤 제조업 기업과의 이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중국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어떤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시기에 이런 엉뚱한 어떤 한반도 운전자론과 김정은과의 평화쇼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 한국 전쟁 73주년을 맞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을 미중 전쟁의 국제적 성격이 있다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예. 이건 전형적인 사회주의 운동권 좀 시각이고요. 네.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성을 높이자 또는 항미의 원조 전쟁을 주장하던 공산권 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네. 김일성의 남치 모드를 기리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운동권식의 발언은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 했던 말도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에서 이제 뭐 사라질 것이다. 네. 나 그런 말씀했는데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 서서 나온다는 것은 뭔가 지금 원래 민주당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네. 주제를 네. 넘어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제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정말 없네요. 오늘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 아마 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일단 이 사안은 저희가 쭉 다뤄왔고 내일도 아마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한 마디씩만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들어볼게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 아닙니까? 예. 안전하기 때문에 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수조 속에 담긴 물까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니까 네. 안전한 거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니까 일본 영토 내에 일본 자국 내에서 소화를 하시라.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네. 그리고 끝끝내 방류를 하겠다면 좀 연기를 하시라. 연기를 네. 하시고 난 뒤에 태평양 바다에 그냥 쏟아버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고체화시키고 땅에 묻고 또는 저 전기화시키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문제라면 태평양 도서국가 18개 나라 포함해서 독일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중국, 우리나라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 분담을 해서 일본 내에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비용 분담까지 우리가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방류만큼은 조금 늦춰달라. 예. 일본 자민당의 열린 여당인 공명당에도 공명당 대표가 엊그제 그랬지 않습니까? 해수욕 시즌만큼은 피해서 좀 방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달라. 예. 지금 여름이거든요. 네. 그러면 몇 달 시간이 있습니다. 좀 방류를 연기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체와 고체와 땅속에 묻는 거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자. 네. 집권 여당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제안과 지적이 있고요. IAEA 사무총장이 지금 일본에 있고 아마 7일에서 9일쯤 우리나라를 또 방문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일단은 이 안정선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가 볼 때는 이 여러 이제 자료들을 좀 이제 제가 취합했을 때 한 말씀만 딱 드리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좀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은 2011년도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처리 시설도 없이 생산되었던 오염수를 하루에 300톤씩 이 몇 개월 동안 또는 몇 년간 그대로 바다로 방류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영향은 없었고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의 어떤 방사선의 양의 그 당시 배출량의 지금 거의 10,000분의 1 이 수준도 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방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사능은 어찌됐건 이 과학에 저희가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시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 마셔도 되냐 아니면 마셔도 안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수준 이하냐 수준 이상이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죄송한데 우리 이용 의원님 그러면요. 우리 이용 의원님께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버리지 말고요. 일본 자국 내에서 농업용수로 쓰시든 공업용수로 쓰시든 아니면 일본 자국 내를 흐르고 있는 강물에 뿌리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이 난리를 치면서 태평양 도서국가들 18개 독일도 해양부 장관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중국, 한국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일본에서 처리를 하세요. 왜 태평양 바다에 그거 갖다 버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과학 말씀하시는데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고 난 뒤에 지금 37년이 흘렀습니다. 37년 동안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 근처 반경 30km 안에는 여전히 지금도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전히 37년이 지난 체르노빌 원전 영향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자력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과학이죠. 아직도 미지의 영역, 적어도 원자력에 대해서, 방사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예, 잠깐만 반박 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네.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는 이사국이 35개국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미국, 호주, 중국,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특히나 러시아, 중국 이 오염 배출을 반대하는 중국 또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국가에서 이 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이 검사에 대한 정말로 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반대하는 국가에서도 우호적으로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전적으로 좀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IAEA에 대한 어떤 판단, 그런 기준 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네. 심사숙고하게 들어봐야지 않을까 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려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형님. 짧게. 네. IAEA는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이요. 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는 원자력 진흥 기구입니다. 진흥 기구.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방류됐을 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방사능이 피폭이 돼가지고 축적이 됐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IAEA는 국제 원자력 진흥 기구고요. 우리는 지금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제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네.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1분 정도는 제가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짧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자기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다 여쭤보지도 예, 않았는데 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 추미애 장관께서 아무리 뭐 하실 말씀이 있지만 나오셔서 더더구나 언론에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고 하지 않으셔야 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 하실 말씀 없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해야 될 이야기, 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좀 지켜주십사 예. 하는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네, 그럼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곧 총선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한 예. 여러 가지 이제 계획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에 따른 메시지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예. 그거 외에는 달리 성민할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당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 국민의힘 얘기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그 최근에 네.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 네, 이제 네.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까지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언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공개된 공간에 이기인 의원, 도의원이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만나고 네. 공개되는 과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런 이제 발언을 두고서 어찌됐건 이 팩트가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법무부 장관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그 당 내에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당이 과거 어떤 친이, 친박, 또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예. 총련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최경환 부총리 마찬가지로 굉장히 친박이라고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정작 이제 내년 총선에서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면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내년 총선에서의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을 만약에 시킨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총선 출마는 본인의 어떤 선택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당의 미래나 어떤 국가적인 미래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자체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네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